자, 이번 영상은 독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 공부를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문제부터 드릴게요. 문제가 나오면 화면을 정지시키시고 문제를 한번 찬찬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서 답까지 내보신 다음에 영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는 문제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카페에다가 제가 문제를 별도로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카페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올 테니까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주제 찾기 문제죠. 자, 수능 시험에서는 듣기 평가를 빼고 나머지 독해 문제의 40%, 많게는 50% 가까이 주제 찾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제 찾기 비중이 높을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주제 찾기 능력은요, 학습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는 대학교를 가겠다라는 얘기고,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주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도대체 강의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책에서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뭔지 이렇게 주제를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주제를 제대로 찾을 줄 알아야, 강의에서는 이 말을 나에게 하고 싶은 거구나, 이 책에서는 이 말을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구나, 요게 파악이 되고, 요게 파악이 돼야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성적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이유는 이 원인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애들은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이 있지요. 이런 애들은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지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는데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문제에서는 주제 찾기 비중이 이토록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생각하면서 듣거나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 때 이야기할 때도 대화 주제 파악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 하는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을 우리는 눈치가 없다라고 하고 별로 같이 안 놀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은 눈치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욕먹는 걸 또 잘 몰라요. 그것도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래서 또 더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주제라는 거는 화자, 말하는 사람, 필자, 글을 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전하고 싶은 말, 요게 주제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 친구 영숙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영숙이라는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좀 괜찮은 애라는 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러나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영숙이의 장점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영숙이의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영숙이의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나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라는 말 영어로 쓰면 but 또는 however, 이 단어를 쓰지요.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걸 싸그리 다 부정해버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내 친구 영숙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하지만 그러나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영숙이의 장점이 나열이 될까요? 영숙이의 단점이 나열이 될까요? 그쵸, 당연히 영숙이의 단점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글의 주제가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어요거든. 그러니까 영숙이가 싸가지가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 뒤에는 왜 싸가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는 영숙이의 단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돈 꾸고 안 갚아요. 그리고 떡볶이 먹으면 혼자 다쳐 먹어요. 그리고 친구의 남친에게 꼬리도 잘 칩니다. 그리고 손버릇도 나빠서 도둑질도 잘해요. 이렇게 영숙이의 단점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만일에 다섯 번째로
그래도 영숙이는 부모님께는 아주 잘하는 효녀랍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주제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숙이가 효녀라는 말은 이 글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들이 꼭 나한테 그러거든. 선생님, 영숙이가요 효녀일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영숙이가 효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영숙이가 효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의 주제는 안 맞는다는 거지.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요?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영숙이가 싸가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숙이의 단점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숙이의 좋은 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영숙이를 무시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영숙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글의 주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를 찾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첫째,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주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 했던 거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접속사가 그러나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예를 들까? 예를 왜 들지? For example. 왜 예를 들까요? 당연히 예를 드는 이유는 뭔가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쥐가 그 앞에서 뭔가 주장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 그러면 이 앞에가 주제겠구나. 그 주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 찾기 문제에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더 이상 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무슨 문제를 푸는 꼼수 알려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원래 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시험 문제도 이렇게 풀으라고 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드렸더니 주제를 찾는 방법, 첫 번째 그러나 다음은 주제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앞에가 주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 예를 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 이거를 첫째 둘째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주제를 찾는 방법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고 주제를 찾는 방법은 요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앞으로 몇 가지가 더 나올 거예요. 그거 다 외우시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외우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지, 이게 주제가 맞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자꾸 노력하시는 거는 제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친구 영숙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나 애가 싸가지가 없어요. 첫째, 돈 크고 안 갚아요. 둘째, 떡볶이 먹으면 혼자 다쳐 먹어요. 셋째, 친구 남친에게 꼬리도 쳐요. 넷째, 도둑질도 잘해요. 다섯 번째, 부모님껜 잘해요. 부모님껜 효녀예요. 이렇게 문장을 쫙 주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은,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죠. 꼭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주제찾기 문제예요. 왜 이게 주제찾기 문제일까?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은, 여러분들 글의 전체 흐름이라는 건 주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즉 이 문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제와 무관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제와 무관한 문장을 찾으려면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글의 전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골라봐라. 이 문제도 결국은 주제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주제 찾기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 답은 5번이야. 영숙이가 효녀라는 거는 이 글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묻는 애들 있다니까요. 선생님, 영숙이가 효녀일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대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치, 영숙이가 효녀일 수는 있지. 근데 이 글의 주제하고는 무관하다고. 이 글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이 글의 주제하고는 안 맞는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끝까지 투덜투덜 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영숙이가 효녀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 문제를 이해시키는데 몇 달 걸리기도 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글의 주제를 안 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숙이는 효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글을 제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은
결국 같은 능력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뭐 하라 그래요? 일기 쓰라 그러죠. 일기 쓰면 과연 글쓰기 능력이 올라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보통 일기 쓰면 이렇게 씁니다.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아침도 굶었다. 그리고 지각해서 혼도 났다. 도시락도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배고파 죽는지 알았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친구랑 싸워서 쳐 맞았다. 정말 기분 나빴다. 집에 올 때는 또 불량배 만나서 돈 뺏기고 하루 종일 나쁜 일만 일어나서 슬펐다. 그런데 아버지가 붕어빵을 사오셔서 기분이 좋았다. 자, 이 일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기를 쓰는 형태예요. 그냥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줄줄줄줄 나열하는 거죠. 자, 이런 일기는 빵점이고 글쓰기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운이 안 좋은 날이다. 이게 주제라고 하면은 맨 끝에 가서 좋은 일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제에 어긋나는 글이라는 거지. 그러면 또 아까 걔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붕어빵 사온 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붕어빵을 사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먹고 기분 좋아졌을 수도 있어. 근데 글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주제를 하나 정해서 오늘이 좋은 날이었느냐, 오늘이 나쁜 날이었느냐, 그 주제에 맞춰서 써야 한다고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숙이에 관한 문제가 수능 문제로 나오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숙이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러나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주제는 싸가지가 없어요.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 딱 고르고 영숙이의 단점 요거를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느냐, 영숙이의 단점이라고 고르고 싶은데 뒤에 혹시라도 영숙이의 좋은 점이 나올지도 몰라갖고 막 불안한 거예요. 만일에 그러나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뒤에 맨 마지막쯤 가갖고 그래도 영숙이는 효녀지롱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된다면 이 글은 제대로 된 글일까요? 쓰레기 글일까요? 이거는 쓰레기 글이에요. 수능 문제에서 절대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 글은 수능 문제에서 채택하지 않아요. 수능 문제에서 채택하는 글은 전부 다 글쓰기 원칙이 제대로 된 그런 글들을 채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뒤에서 영숙이의 장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글을 쓰는 원리, 글의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글쓰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 느끼지 않고 그러나 영숙이는 싸가지가 없어요. 요게 주제구만 하고 문제에서 정답 딱 골라내고 뒤로 아무 걱정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보셨던 수능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It is very difficult.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그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뭐가 어렵다는 걸까? 독해원칙 10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61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가주어 가목적어 해석해 보기죠. 자, 가주어 가목적어 해석하는 방법 간단했습니다. it 요게 나오면 그것 이렇게 해석해라. 그것이 뭔지 알아? 그러면 넘어가면 되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질문을 던져라. 뭐가? 요렇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 그것은 맛이 없어요. 뭐가? 그것은 불가능해요. 뭐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It is very difficult.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 For people, 사람들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for people, 요거는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요거는 추후에 제가 확장 문법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it is very difficult, 그것은 매우 어려워요. 뭐가? for people, 사람들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each other, 서로서로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if, 만일에 they do not share, share는 공유하다 라는 뜻이죠. 만일에 그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share, 공유한다 그랬으니까 뭘 공유하는지가 나와야겠죠. the same experience,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석하지 않고 직독직해로 한 번 더 해볼게요. It is very difficult.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For people, 사람들에게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해한다 그러면 뭘 이해한다고?
each other 서로를 if 만일에 they 그들이 do not share 공유하지 않는다면 뭘 공유해? the same experience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문장이 툭 튀어나와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죠. 예를 왜 든다 그랬어요? 앞에다가 지가 뭔 주장을 해놨거든. 그 주장을 해놓고 진짜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하고 그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장만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게 진짜로 맞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든다라는 건 그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지. 즉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앞에 뭔가 주장을 해놨구나. 글 쓴 사람이 앞에 뭔가 주장을 해놨구나. 그럼 글을 쓴 사람이 주장을 해놨다. 이게 주제라니까. 그럼 그 앞에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It is very difficult. 그것은 매우 어려워요. For people. 사람들이 to understand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하긴 어려워요. If 만일에 they do not share. 그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the same experience. 같은 경험을 같은 경험이 없으면 서로 이야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답이 나왔지.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실제로 만일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까지 딱 읽고 답 내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아까 끝까지 안 읽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다시 안 읽어봐도 됩니다. 뒤에 다른 얘기가 나올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뒤에 만일에 다른 주제가 제시가 된다면 이 글은 제대로 된 글이 아니고요. 그런 글을 우리는 쓰레기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쓰레기 글은 절대로 수능 문제로 채택되질 않습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런 글은 절대로 채택하지 않고요. 그런 글을 만일에 채택을 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항의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능시험 출제위원회에서 잘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for example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내는 것이 불안하겠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글을 쓰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글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or example 앞이 주제다 이렇게 외우시면 저는 몹시 슬퍼집니다. 그걸 외우실 게 아니고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 왜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앞에 뭔가 주장을 해놨으니까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쓰는 말이지. 그럼 앞에 뭔가 주장을 해놨다. 글 쓴 사람이 뭔가 주장을 해놨다. 그치, 우리는 그걸 주제라고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앞문장이 주제네. 그러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결정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정답은 다 찾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독해 원칙을 공부하려는 거니까 나머지 문장들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re is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There is a folk tale. folk 하면은요 민속이란 뜻이고요. tale 하면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민속적인 이야기, 우리말로는 민담이라 그러죠. 옛날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a folk tale, 민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민담이라는 명사 뒤에 then 나왔네요. 명사 뒤에 then 나왔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지. 명사 뒤에 who, which, that 이런 게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라 그랬어요. 독해 원칙 2번에 해당되고요. 필수 영문법 17강을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뭐 관계대명사다 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독해 원칙 2번입니다. 명사 뒤에 who, which, that 나오면은 그냥 꾸며주세요. 이렇게 몸에 익히시는 과정을 훈련할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folktale, 민담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됐던네, 명사 다음에 됐던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몸에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민담은 민담인데 어떤 민담이냐?
comes from. come은 오다 라는 뜻이고요. from 얘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니까 comes from 하면은 직역하면 뭐뭐로부터 오다, 어디 어디로부터 오다 또는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민담인데 that comes from the foothills 산기슭에서 유래된 민담 이런 뜻이고요. of the Himalayas 이렇게 왔네요. 히말라야 산맥이란 얘기죠. 자, 산기슭은 산기슭인데 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시면 돼요. 히말라야 산맥의 산기슭에서 유래한 그런 민담이 하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re is a folk tale. 민담이 하나 있어요. 명사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 됩니다. 어떤 민담이냐? comes from. 유래한 민담이네. 어디서 유래했는데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s. 히말라야 산맥의 산기슭에서 유래한 그런 민담이 하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A man, 한 남자가 was trying,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도하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나오네요. to explain, 설명하려고. explain 하면은 설명하다 라는 뜻이죠. to a blind friend. blind friend 하면은 눈이 먼 친구네요. 아, 봉사 친구에게, 눈이 먼 친구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자, 설명한다. 봉사 친구에게 뭘 설명할까? What a white color is. 흰 색깔이 뭔지. 자, 이 부분에서는요. 뭐 해석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간접 의문문이 나오고 있지요. 이거는 영어회화 4강에서 나왔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어회화 4강을 보시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Well, 그러니까 말이야. He said, 그가 말했어요. It is like snow on the hill. 자, it, 그것은 말이야. 흰색을 얘기하는 거겠죠. It is like snow. 그것은 말이야. 눈 같은 거야.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눈 같은 거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like. like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면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요.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그럼 이 문장의 like는 동사일까 전치사일까?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동사이면 큰일 나지요. 왜 그럴까? 앞에 is, 비동사 i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ike는 동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like가 동사면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문장의 성립 요건에 어긋나지요.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the blind man said, 그 눈먼 사람이 말을 했어요. Then, 그렇다면 it must be a wet sort of color. 여기서 must 얘는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it, 그것은 must be 틀림없구만 a wet, 젖은 sort of, 종류의 color, 색깔이 틀림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sort, 저 단어는요, 종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kind of 하면 일종의, a sort of, 일종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랬더니 친구가 No, 아니야. It is, 그건 말이야. Also, 또한 the same color, 똑같은 색이야. as cotton. cotton 하면 면이죠. or 또는 wool, 양털입니다. 면이나 양털과 같은 색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yes, 그래, I understand. 아, 이해가 되네. It must be, 또 must 나왔죠.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It must be a fluffy color. 그것은 부드러운 색깔이 틀림없구만. 폭신폭신한 색깔이 틀림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No, 아니라니까. It is also, 그것은 또한 like paper, 종이 같은 거야. 종이 같은 색깔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Then, 그렇다면 It must be a fragile color. 깨지기 쉬운, 찢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색이구만 하고 said the blind man. 그 눈먼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장 내용들이죠. 자, 오늘 독해 정리 한번 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문장이 주제일 것이다.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든다라는 얘기는 지가 뭔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예를 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문장이 주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독해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가주어의 해석이죠. It is, 그것은 very, 아주 difficult, 어렵다.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그것은 매우 어렵다. 뭐가? For people, 사람들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독해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오기 전에 이 한 문장 써놓고 무수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놓고 외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런 문장 하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회화 능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독해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은 월요일에 수거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필수 영문법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